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다칠 뻔했던 유치원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유총은 결국 성난 여론과 정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한유총은 하지만 이번 철회 결정이 유치원 3법 수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죠. 지난해 10월 일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으로 시작된 유치원 사태는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은 됐지만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갈등의 여지가 여전합니다. 사립 유치원은요, 사유재산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교육시설입니다. 치킨집이 아닙니다.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는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국회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얘기죠.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제가 오프닝을 통해서 다칠 뻔했던 유치원문이 열리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문도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회 등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3월 7일 오후 2시에 3월 임시국회를 열겠다 이런 공고를 했습니다. 어제 그 3당 대표들 모임에 원내대표에 있었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뭐 개문 발차 일단 문 열어놓고 출발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회문이 열렸습니다. 네. 어제 그 홍영표 나경원 대표와 그 비공개로 만나셨을 때 긴 네.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얘기들 나누셨는지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3명이 만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반드시 국회를 열자. 네네.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다만 이제 관련 쟁점은 손혜원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네네. 그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야당은 적어도 손혜원 의원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상임위 차원에서 하루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예. 여당은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합의에 기초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결단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내린 셈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지 나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방식을 취했죠. 그런데 네네. 지난 금요일 날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한 상황이어서 예. 나 대표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어제 다시 만났던 건데. 네네. 최종적으로는 나 대표께서 청문회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오겠다 최종적으로 결단을 한 거죠. 예,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대표께서도 중재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할 수 있는 중재안을 모두 내놨는데도 안 됐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에 조혜주 중앙선관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사실 지금 거의 한 달째 보이콧을 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것이고요. 또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회를 열어서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실리적인 판단도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지난 2월 1일에 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조혜주 중앙선관위원이
국회 청문회조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혜주 씨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국회 의사를 물어보자. 그것으로 이 중재안을 내고 그것으로 국회를 다시 열자라고 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그 합의를 그대로 지켰더라면 지금 한 달 동안 국회가 공치지 않고 곧바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하게 집착하면서 고집을 피다 보니까 지금 한 달을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네. 예. 자, 우여곡절 그렇게 열리기는 했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을 열기는 했지만 열어놓은 문 안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해야 될 텐데 당장 그 지적하신 손혜원 의원 청문회 야당 쪽에서는 청문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드네요. 이제 적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손혜원 청문회를 할지 말지를 마지막에 쟁점으로 다뤘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야당은 주장할 것이고 여당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나 어쨌든 국회에 15개 청문회 이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회 2달 동안 국회가 공전을 하면서 쌓인 민생법안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를 하루속히 개최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민생 과제 언급하셨는데 가장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 관련 어떤 것들 들 수 있을까요? 이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최저임금 제도 개편, 그다음에 경사노위에서 통과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이런 부분을 이번 달 안으로 반드시 매듭을 지어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되고요. 또 최근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 이 문제도 큰 민생 사안이고요. 또 2차 북미회담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등을 열어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이 지금 1월 달 말까지 원래 합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달 가까이 지금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루빨리 협상을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 쌀에 관한 직불금 문제도 농해수위에서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께서 언급하신 그 민생 현안 과제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유치원 3법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다행히 그 개학을 전면적으로 유예한다는 식의 얘기를 나왔다. 결국 이제 유치원문을 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쪽 한유총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3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패스트트랙에 기대어서 기다렸다가 330일까지 가는 건가요? 그 이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하고 이 문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33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 하루빨리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안은 지금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안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으로 통과에 협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금 유치원 사태에 비춰봐서 저는 유치원 3법을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한유총이 이 원화들을 볼모 삼아서 개원 연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중지가 12월 27일이거든요. 지금 2달 넘게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한유총과 단 한 차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저는 이 정부의 이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하루속히 대화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부 쪽에서 잘못했지만 사실 국회 입장에서도 봤을 때 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아니라 자유한유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잖아요. 국회의 책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 그걸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나마 패스트트랙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차선책을 좀 택한 건데 뭐 계속 예를 들면 뭐 빗기를 해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협조를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어떤 법들을 좀 해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거는 또 여당의 몫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부분도 중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선거제 개혁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총선 지역구 선거구 획정 시한이 불과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15일까지가 한 열흘 정도 남은 것인데요. 네. 이거 과연 선거제 개혁 되는가? 이러다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선거제 개혁을 합의 처리하자라고 5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사인해서 발표를 지난 12월 15일에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선거법 개정하고자 하는 의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네. 그동안의 태도로 보면 대단히 협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약에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게 되면 거대 양당이 기존에 가졌던 기득권을 일정 부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의석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과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저희가 3월 11일 정도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자유한국당이 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그럼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다리려면 적지 않은 기간이 좀 걸릴 텐데요. 그러면은 예,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3월 10일 정도까지 패스트트랙을 걸어놔야지 그나마 내년 2월 초에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늦어도 선거하기 2달 전에는 선거법이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역산해보면 3월 중순 안으로는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해야만 되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일단 내년도 총선에는 바뀐 선거제도 하에 총선을 치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이 지정이 되면 330일 후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네네. 그 일정으로 보면 내년 2월 초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만약에 처리가 되게 되면 변경된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가 어제 여야 인사 다니고 계시는데 직접 만나보셨는지요? 예, 저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당대표님만을 방문했고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뵙지를 못했는데요. 네네. 뭐 조만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저희 프로에 출연하셨을 때 대표께서는 당 자강론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보수대 통합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전대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은 입만 열면 이 보수를 개혁하는 그 상징적인 징표 내지는 모습으로 미래당과의 통합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네. 아마도 본인들이 상당히 보수 우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하면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타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네. 국회에서의 지금 엄연한 교섭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바른미래당은 당 자체에 여러 가지 개혁 노력을 통해서 자강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당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늘상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양 극단에 치우친 어느 것이 아니라 중도를 표방하시는 이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실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제대로 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양쪽으로
이 구분하는 것에 좀 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계시기 때문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그 양분법에 상당히 익숙해져 계신데요. 실제로 선거를 찍어보면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돌이켜보면 이 중도 세력을 통해서 양극단의 정치 세력을 조정하는 이 세력에 대한 분명한 지지 세력이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저희 당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더 많이 노력하고 민생을 챙기고 계획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요. 어두워서 잘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창밖으로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역시 오늘도 날이 참 뿌옇구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세먼지 정말 좀 오늘도 심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밤 사이에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상 최악입니다. 오늘 새벽 1시에요. 160 마이크로그램.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은 매우 나쁨이라는 기준이 7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2배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낮이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우 나쁨 수준 그 이상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요. 지금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분당의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네, 분당도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그럼요. 꽤 높을 텐데요. 예.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마 스마트폰에 있는 그 일기예보를 보는 것일 겁니다. 네네. 우리 김호성 형님이 그렇죠? 저도 그 수치까지는 보진 않습니다만 저희는 날씨 정보 때문에 늘상 옆에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정도로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5일째인가요? 그렇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고 네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는 이제 분당이라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청에서 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그리고 외출을 자제해라 이런 또 문자를 받았는데요. 네네. 예, 이 미세먼지가 이제는 단순하게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아직 미세먼지가 재난이 아닙니다. 네네. 모르겠었죠. 예. 그러니까 네. 법으로까지 예. 이제 규제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재난에는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는데요.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 자연재난에 속하고 기타 이런 그 화석연료라든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로 인한 재난이 사회재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그런 법을 냈는데 아직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하셨다는 그 내용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예.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제일 먼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는 그 범국가적, 범국민적인 인식의 제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지만 또 미세먼지가 가라앉는 봄이 되면은 또 조용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또 준비라든지 이 법적 제도적 조치가 미비해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사회재난으로 간주되게 되면은 범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인식이 한 단계 더 제고되리라고 보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재난 조치 경보도 나오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가 이제 사회재난으로 정의가 되면 국가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위기 단계별 조치와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지금은 환경부나 각 지자체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게 되면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또 한 단계 높게 위기관리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네. 제가 지난 전반기에 교문위에 있었거든요. 예. 교문위에서도 학교 내에 공기정화시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이런 단계적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네네. 국가가 할 수 있는 그 교육시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사회자료로 간주되면, 그러한 추경 때 예산 지원, 네네. 그 다음에 즉각적인, 국가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위기 단계별 조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 세 번째가, 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그 원인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런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네네. 그러한 그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나라, 이것은 사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달라는 국민 청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런 국민들의 바람이나 요구가 저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그 문재인 정부도 미세먼지를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에 가장 먼저 가장 국민들이 많이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미세먼지입니다. 네네.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문재인 1번가라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 문재인 1번가에서 제일 국민들이 많이 원했던 사회적 과제가 바로 이 미세먼지인데요. 네네. 예, 그런 국민들의 바람에 따라서 저희가 중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6월에 중국과 미세먼지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베이징에 개설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서로 대기질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네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규명할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요약 보고서를 올해 11월까지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예. 중국과의 문제는 외교적 문제도 있고 또 이 중국 정부가 산업 발전을 가속적으로 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 내에 대기 물질 발생 오염 원인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올해 11월까지 동북아시아의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요약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요약 보고서에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 이슈 말고요. 국내 이슈를 놓고 봤을 때 그 민주당 쪽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디젤 차량을 공급하고자 하는 전략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도 하고, 또 한국당하고 야당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심지어는 송영길 의원조차도 지난 연초에는 노후 화력 발전 대책 거론하면서 속도 조절론 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자,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요? 미세먼지는 이게 하루아침에 발생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이 고도화되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라든지, 공장의 배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여야나 보수 진보나, 관계없이 온 국민들의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쟁화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네.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원전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막 이렇게 공세적으로 몰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화력발전소를 30년 이상 노화된 화력발전소를 없앤다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자력을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번에 없앤 것은 노화되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노화된 원자력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한다는 것이지. 네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을 없애는 건 하나도 없고요. 네. 따라서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세는 전혀 근거 없는 예. 저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네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네.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예. 하나의 논리임에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지금 고농도화되고 있는 시점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지금 가짜뉴스죠. 사실은요. 전혀 그런 건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모쪼록 국회 차원에서의 공론화 과정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꼭 뉴스 오늘 한 템포 좀 늦었습니다. 앞부분 1부, 2부 좀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이종훈 박사께서 한 템포 좀 늦게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주요 3개국 대사 내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청와대 인사들이 나오면은 금방 또 어떤 보직을 또 받고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하다못해 뭐 특보 자리라도 네네. 예, 하나씩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데요. 주중대사의 장하성 전 대통령 정책실장, 주일 대사의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주 러시아 대사의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각각 내정을 했습니다. 네네. 조윤재 주미대사는 유임을 시킬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에 내정한 세 사람 가운데 외교 비전문가는 장하성 전 실장이 유일합니다. 예. 더구나 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도한 인물로 약간 경길성 으로 지금 이제 사실은 그만두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정설이 나온 뒤에 비판론이 꽤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대로 강행을 했어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돌려막기, 재활용 인사다라고 비판을 했고, 뭐 다른 쪽에서는 보온 인사 아니냐,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네. 청와대 설명은 뭐냐? 사드 보복으로 시작된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문제 정상화하고 미중 통상 분쟁에 가장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하성 전 실장은 경영학 박사 출신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유총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프닝을 통해서 제가 계약 연기 방침 철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철회해서 한유총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시켰던 그런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유총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네.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10월 뭐 사립 유치원 뭐 감사 관련해서 이제 회계 비리가 드러났고 그때 최정혜 전 이사장이 이제 사퇴를 했죠. 예, 예. 그 이후에 현 이덕선 체제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이덕선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 이사장입니다. 이끄는 한국 유아정책포럼 이 핵심 구성원들이 지도부를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약간의 뭐 일종의 권력 투쟁 같은 것들을 이제 벌인 결과로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 멤버들의 핵심 관심사는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사유재산 보호 그리고 네네. 정부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네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그 정식 이사장으로 일단 선출이 됐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이제 마감이 된 상황이긴 한데 서울시 교육청은 뭐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지금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취소가 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법인 해산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또는 뭐 이덕선 이사장이 이번 사태 책임지고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새로운 지도부를 또 구성할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뭐 교육부나 교육청하고 다시 또 대화 채널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또 다른 단체도 이번에 관심을 많이 끌었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이쪽이 앞으로 대정부 협상 창구로 부상을 하면서 이쪽으로 또 회원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박사님 브리핑 해주시는 도중에 그 청취자분께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을 통해서 이런 의견 주셨나요? 이 박사님.
마이크 2개나 쓰시고 뉴스 브리핑도 2인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들어왔는데요. 평상시 쓰던 그 마이크 말고 딴 마이크가 하나 지금 더 들어와 있어서 어느 쪽이 지금 가동되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불안해서 제가 2개를 나란히 갖다 놨습니다. 박사께서 브리핑을 하시는데 모자를 쓰고 나오셨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비슷한 모자 쓰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드렁큰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데 네. 어제 간밤에 술 많이 드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슈와 관련된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평양에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귀한 길에 베이징을 경유해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신속하게 중국 대륙을 관통을 해서 오늘 새벽 3시에 평양에 도착을 했다 그럽니다. 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총리가 영접을 했다 그래요. 북한 내 이 권력 실세들이 다 영접을 나온 거죠. 네네. 한편 그 미국 내에서도 지금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같은 이 한미연합 훈련 중단에 대해서 비판론이 좀 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네네. 뭐라고 올렸느냐. 군사훈련, 즉 내가 워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 회담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예. 이거 가짜 뉴스다. 나는 오래전에 그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비용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러한 연습들을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아하. 네. 역시 비즈니스맨. 예, 돈 얘기입니다. 결론은. 네. 알겠습니다. 이 돈 벌자고 병원을 만들었어요. 영리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에 들어섰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녹지국제병원이죠. 개원 기한이 4일로 일단 만료가 된 겁니다. 네네. 이 지난해 12월 달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이제 받았고요. 예. 의료법에 따라서 허가 후 3개월 동안에 이제 개원 준비 기간을 부여를 했는데 네네.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 측이 그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청문 절차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법인 허가 취소 절차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녹지병원 측이 지난달 26일에 공문을 보냈답니다. 이 제주도청 쪽에 개원 네네. 기간 좀 연장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이번 기회에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해라. 그러니까 이 병원을 이제 공적으로 좀 인수를 네네. 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고발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한 거 이건 문제다.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뭐 의료 선진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지금 없잖아 있긴 한데 예. 예. 일단은 뭐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더 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예. 저희는 3부에 돌아오도록 하죠.